지난 91년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된 8명 가운데 한 사람 여정남의 이름이 처음 세상의 밝은 빛 아래로 나왔다. 모교에 그의 추모비가 세워진 것이다. 그러나 추모비는 오래가지 못했다. 추모비가 세워지고 5년 뒤 학생들의 시위는 시대를 달리해 계속되고 있었고 그 격전의 다른 한편에선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의 추모비가 뽑혀나갔다. 그리고 그 자리엔 빼앗긴 추모비의 흔적만 남았다. 추모할 수 없는 이름 인혁당. 그 역사의 이면을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인혁당 관련 사형자들에 대한 첫 공개 추모식이 열린 것은 올해 4월. 그러나 추모제의 공식 명칭엔 인혁당이란 세 글자가 오르지 못했다. 추모제의 이름 사구제. 인혁당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추모할 수 없는 이 시대 우리 사회의 금기사항이다. 왜 법집행 24년이 지난 오늘에까지도 인혁당은 추모와 금기 사이를 오가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일까? 중앙정보부는 북한 거래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의 지하 조직으로 국가를 결란하려던 인민혁명당 사건의 전모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김영욱 인혁당 사건은 64년과 74년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되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 변란을 기도한 남한 내 지하 조직 사건이라는 것이 사건 발표의 요지였다. 1차 인혁당 사건이 발표되던 64년, 김정필과 일본 외상 오히라의 비밀 협상 사실이 드러나면서 굴욕적인 대일 외교에 반대하는 학생 지식인 세력과 한일회담 재개를 앞둔 정부 간의 대립은 격화되고 있었다. 그 와중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혁당 사건은 그 결과로 다시 한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4명의 담당 검사가 만장일치로 공소를 기각한 것이다. 관련자들을 기소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항명의 이유였다. 난수표가 나온다든지 어떤 조직을 결성을 하면은 무슨 강령 같은 게 조직 강령이 있다든지 혹은 무슨 당에 가입을 하면은 뭐 선서를 한다든지 가입증이라든지 혹은 자기들끼리 모이는 모이는 모습을 촬영을 했다든지 녹음을 했다든지 뭐 전화 도청을 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완전히 한 개도 없는 거라.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런 정치적인 이런 단체 결성을 기준으로 하는 사건이라면 뭔가 나오는데 그게 하나도 없고 그저 정보부에서 작성한 소위 조서 그것만 있는 거지. 근데 그거는 본인들이 전부 고문에 의해서 했다고 부인을 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건 증거로서 효력이 없는 거라. 사건은 한옥신 검사에게 넘겨져 기소됐다. 애초에 연루자 47명. 그러나 판결은 그중 13명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고 도해중에 대한 3년형을 최고로 일단락됐다. 그리고 10년 뒤 인혁당 사건은 부활한다. 이른바 전국민주청년학생 총연맹의 정부 2차 인혁당 사건은 인혁당 재건이란 이름으로 되살아났다. 당시 학생운동 세력인 민청학년의 한 배후로 10년 전 인혁당 관련자들이 지목된 것이다. 그러나 인혁당 재건이란 이름이 처음부터 민청학년의 배후로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처음 인혁계라는 이름으로 발표돼 세 부류의 민청학년 배후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 달 뒤 이들의 이름은 인혁당 재건위로 바뀌었다. 가장 윗자리에 국교가 있고 인혁당 재건위는
북괴 지령하에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민청학년의 배후가 된 것이다. 경찰 조사 때나 중앙정보부에서 조사 과정에서는 이인혁당 관련된 그런 아주 질문하면 신문을 받아본 일 없고, 나중에 공소장이 도착했을 적에 공소장을 보고 이인혁당과 같은 목적의 반과 단체 운운해서 그때 이인혁당이라는 것을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봤고, 이제 내 귀로 듣기는 중앙정보부에서 조사 과정 때 그때 그 대기실에 이신 중앙정보부의 그 요원들이 이름을 뭐로 붙일까 그래 했는데, 결국 1차 관련자들이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인혁당 재건으로 그래 했다고 가더라.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그 잡담하는 얘기를 듣고 그래 알았습니다. 오늘과 같은 국면에 처해서는 마땅히 유신 헌법이 발표되고 처음 1년, 유신 체제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순항하는 듯 했다. 그러나 힘의 논리는 그만큼의 저항을 불러왔다. 강압을 통한 박정희의 영구 집권 체제는 서울대 물리대의 시위를 시작으로 한 대대적인 유신 철폐운동의 벽 앞에 부딪혔다. 제야 민주인사들의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은 열흘 만에 30만 명을 넘길 만큼 국민들의 호응을 받았고, 종교계에서도 민주회복을 위한 기도회 등을 통해 유신 반대의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었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1. 전국 마침내 긴급조치 4호. 이에 관련되는 재단체 유신 헌법을 비판하는 주장과 행위는 최고 사형에 처한다는 극단의 조치가 발동된 것이다.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사형. 민청학년과 관련돼 구속된 인원 1024명. 긴급조치하의 판결은 가혹했다. 이철, 유인태 등 학생운동 주동자와 김지아 등 7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고, 무기징역이 7명, 총 32명에 대한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다. 그러나 민청학년 관련자들은 10달이 채 못돼 전원 석방됐다. 그들 대부분이 학생이나 익히 알려진 명망가들. 국가 변란을 꾀했다는 제목은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석방의 환호 뒤엔 숨죽여 통곡하는 이들이 있었다. 알려지지 않은 얼굴들, 인혁당 재건위, 즉 2차 인혁당 22명의 가족들이었다. 사형받은 친근을 당하다. 그게 참 우스운 일이지. 그러면 인혁당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인혁당은 아주 정부에서 이런 뺄개이고 이런 학생들이 때문에 내준다 이런 논리를 펴서 여정남이도 인혁당이기 때문에 못 나오고 죽여버리고 이쪽은 다 주고 이래 된 거야. 민청학년의 배후라는 인혁당 관련자들은 처음부터 민청학년 사건에서는 소외된 관심밖에 낯선 인물들이었다. 1차 인혁당 사건 당시 3년형을 살았던 도예종을 비롯해서 주요 인물들의 면면은 다음과 같다. 여정남을 제외한 주요 인물들은 모두 이승만 정권 때부터 평화통일을 주장하던 혁신계 인물들. 당시 이승만의 통일론은 북진통일론이었다. 평화통일론은 조봉암의 진보당이 공식적인 당명으로 채택함으로써 힘을 얻어갔다. 그러나 조봉암이 간첩 혐의로 사형당함으로써 혁신계의 평화통일론은 숨죽여야 했다. 평화통일론은 4.19로 다시 터져나왔다.
2차 인혁당 사건의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이를 기승한 혁신 세력이었지만 이후 혁신계의 뚜렷한 활동은 없었고 관련자들은 대부분 사건 발표 뒤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이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고생이 많겠구나. 앞으로 이제 대구 사람들도 많이 잡혀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대구에서 이 학생운동이나 이 사회운동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고민하면서 나는 일단 학원 강사로서 충실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낮에 이제 강의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날 압사는 저때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날 잡아왔더군요. 그래서 집에서 잡혔어요. 수사와 재판은 파행적이었다. 수사는 끝까지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해 이루어졌고 가족 면회는 금지됐다. 가족 중 단 한 사람만이 참관할 수 있었던 법정에서는 반론의 기회도 없었다. 사실 심리 절차가 무시되기도 했다. 피고가 그 진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안 줘요. 기회를 안 주고 그저 완전 검사의 일방적인 아주 신문. 그러고 그 판사들은 그 묵묵히 앉아가지고 그냥 뭐 보기만 볼 뿐이고. 아주 그냥 요식행위와 다치면서 일사천리로 해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내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심리도 없었어요. 변호인 보고 바로 변론하세요 이러더라고요. 면회도 한 번 안 시켰지요. 변호사도 제대로 변론도 못하게 했지요. 또 본인이 무슨 이사표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별명이라도 해도 되겠고 자기 사실대로 이야기를 못하게끔 했으니까 말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게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파행적인 재판 속에서도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힌 인혁당 관련자의 가족들은 어느 한 곳 호소할 데가 없었다. 그러나 가족들의 구명운동은 백방으로 펼쳐졌다. 구명운동으로 중앙정보부까지 불려갔던 가족들은 다시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공판 기록이 변조된 것이다. 다른 데는 안 보여주고 그 전창희 씨 부분만 탁탁 보여줘요. 보여서 탁 펴놓더니 거기에 이제 이걸 보래요. 이렇게 하고도 조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공판 기록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거기에 그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국가변랄무회를 했습니까? 하니까 윤정인 씨가 재판정에서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네 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묻는 대답에 또 그렇게 네 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너희들 어떻게 공판 기록을 이렇게 조작을 하느냐 해가지고 거기서 막 일어나가지고 막 덤볐어요. 그랬더니가 이 사람이 그 공판 기록을 덮더니 이런 갖다 그냥 캐비넷에다 갖다 놓고 또 열쇠를 잠궈요. 조작된 공판 기록 부분은 법정 증인의 한 사람인 김정길 변호사에 의해 확인됐다. 그러나 최종 판결은 변조된 공판 기록을 토대로 선고됐다. 상고는 기각됐다. 대법원에서는 군법회의에서 내려진 중형을 원심 그대로 확정 판결한 것이다.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에게는 사형이 내려졌다. 그리고 그날 오후 고려대엔 긴급조치 7호가 발동됐다. 이날을 국제법학자협회는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사형 선고를 받은 8명의 인혁당 관련자들과 그 가족들 앞엔 또 하나의 파란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고 채 20시간도 지나지 않은 새벽 8명 전원에겐 사형이 집행됐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재심의 기회도 없었다. 탄원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어제 10시에 뉴스를 보고 8사람이 집행했다는 소식 듣고 교도소의 형평에 의해서 오늘 면회 안 한다고 써보진 않고 거기로 이제 유족들한테 저 가족한테 전창식 부인한테 전화를 거니까 신문에도 나고 라디오 나도 당신들은 몰라. 우리는 뭐 여관에서 뭐 신문도 안 보고 텔레비도 없는 집에서 그럴 밖에는. 느닷없는 사형 집행은 가족들에게만 충격이 된 것이 아니었다. 다행히 사형을 면하고 무기징역형을 받았던 전창일 씨. 그가 기억하는 인혁당 관련자들의 사형 집행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부터 예정된 수순이었다. 8일날 왜 여기 청소시켰다는 거예요. 청소부들 동원해가지고 그 시킨 시간에 내가 따져봤는데 대법원에서 재판하는 그 전부터 재판이 11시 뭐 있었다는 걸 내가 기억하는데 10시부터 여기 청소부를 동원했다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구치소 소장은 내일이 사형 집행이 있으니까 청소시킨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인혁당 사건의 사형수 8사람은 대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 나기 전에 이미 내일 아침에 사형 집행하려고 여기 청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중에 발견하고 또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형 집행 소식은 이틀이 지나서야 보도됐다. 석연찮은 사형 집행의 의혹은 커져갔다. 만일에 형 집행을 안 하고 계속 살려두면은 그 사건의 어떤 그 조작이라든가 그 좀 가공적인 혐의가 밖으로 알려져서 박 정권이 더욱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 적어도 재심 청구 기회를 주는 것이 그것이 법의 정신이고 재심 규정을 법에다가 명시한 그런 그 큰 어떤 틀에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걸 그렇게 다음날 바로 형 집행한 것은 그 자체가 정말 그 권력의 야만이고 그 사건이 저들이 말한 대로 정말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빨갱이고 영공이었다면 뭐 형 확정됐다고 해서 그 다음날 형 집행할 이유까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급작스런 사형 집행 이후 사건 조작 논란이 계속됐지만 1차와 2차 사건을 모두 지휘했던 중앙정보부 담당자의 입장은 단호하다. 그거 뭐 형은 확정이 됐으니까 확정되면은 그거 1시간 후에라도 집행하지 말라는 부분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확정 판결이 났으면은 그거는 이제 그거로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주 괘씸하게 생각을 하고 빨리 집행해버리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또 학생들이 막 데모도 많이 일어나고 했을 테니까. 가족들에게 남겨진 것은 황망히 시신이라도 수습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또한 여의치 않았다. 가족들 앞엔 또 한 번의 참극이 닥쳐 있었다. 2명의 시신이 탈취돼 군인들 손에 화장됐다. 내 남편이다. 이놈들은 내 남편이다. 나도 죽이라. 그러면서 막 올라가가지고 너를 이렇게 하니까 훌떡 열리더랍니다. 이렇게 훌떡 열리는데요. 그냥 뭐도 안 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훌떡 열리는데 그래 이제 뒤로는 수갑 채인 채로 무기 있는 채로 또 막 옷도 그 입은 그대로 해가지고 그래 이제 피가 이렇게 많이 묻어있더라. 그 시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뭐 껌을 씹어서 그 소형 장의차에 키박스에 집어넣고 또 이 신문지를 오그려서 머플러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 차 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차 속에서 배양을 하고 결국은 이제 클레인이 왔습니다. 한번 사형 언도를 하고 집행을 하고 죽였는데 또 시신마저 빼앗아다가 벽지에 화장터에 펴버리고자 하는 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신 탈취 이유는 뒤늦게야 가늠됐다. 한 시신에서 체포되고 1년여가 지나도록 지워지지 않은 고문 흔적들이 발견된 것이다. 그 사람들이 설사 고문을 당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들 재판받는 거는 가족들이 다 봤을 겁니다. 일가 친지들, 변호사들이 다 적게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팔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날아가고 이런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고문을 했다 하더라도 멍든 상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1년 반이 지나는데 1년 반이 지날 정도 되면은 아무 상처가 없습니다. 다 없어지고요. 그리고 또 그걸 고문 것도 했다면 증거를 은별하려고 교도소에 있으면서 치료를 잘해주기 때문에 다 없애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고문은 상당히 심했습니다. 고문은 말하자면 구타 이런 것은 뭐 아주 낮은 수준이고, 구타나 잠을 안 재우는 거는 전기 고문을 한다든가, 또 물을 코로 넣거든요. 물 고문을 한다든가, 공중에다 거꾸로 매단다든가, 할 수 있는 고문은 제가 책에서 읽은 거 다 했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혁당한테도 틀리지 그렇게 가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교도소에 가서 인혁당 일부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에 이 맞은편 방가도 있는 거 보면은 부상이 심했습니다. 인혁당 관련자 8명이 사형된 지 24년. 인혁당 사건의 조작 논란은 사형당한 2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의 문제로 모아졌다. 열사냐 간첩이냐, 억울한 죽음이냐, 합법적인 형 집행이었느냐. 서둘러 집행된 사형과 고문 의혹 앞에 이제 그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이 거듭되고 있다. 2차 인혁당 관련자들을 사형에 처한 가장 유력한 증거는 하재환의 노트였다. 하재환이 송상진과 함께 북한 방송을 듣고 받아 적었다는 노동당 5차 당대회 강령은 이들이 북한과 내통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로 제시됐다. 그 원문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원문이라는 게 북쪽에서 정말 방송하는 걸 녹음해가지고 백인 가지고 있는 글자 한자가 안 틀립니다. 우리도 이렇게 몇 가지 우리 국내 방송도 그렇고 이국 방송을 들어보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 쓰는데 그거 2번, 3번 반복해 준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한자도 안 틀리고 그렇게 뱉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가 전달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거는 틀림없이 그 간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못 캐내서 그렇죠. 아침으로 이렇게 보면은 덕을 때도 있고 덕두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나는 뭐 그 당연히 더 넘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왜 보는데 가만 적을 알려면은 적석에 뛰어 들어가야 된다고. 그 우리 집에는 그 뭐 북한 가는 책도 보고 잡지도 보고 뭐 그런 저기 북에 대한 책을 좀 있더라고요. 그래, 당신 이거 북한 가는 거 이거 정부에서 탄압하기로 서점에 가면 팔고 매달 배달도 되는 거예요. 하재환과 송성진이 북한 방송을 자주 들었다는 사실은 법정에서도 확인됐다. 그러나 그들이 왜 북한 방송을 받아 적었는가의 의문은 묻혀졌다. 간첩이 전달한 것을 베껴 적었는가도 증명되지 않았다. 당신은 민청학년에 동조하는 것만으로도 사형이 선고되던 긴급조치하였다.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도 법 집행은 강행될 수 있었다. 그 북한 방송 자체 가지고는 몇 년 이하 뭐 징역 이 정도지. 지금 이건 아까 말한 긴급조치 4호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형에 당하는 짓을 한 거야. 우선 민청학년에 관계됐고 동조했고 그것도 그렇고 그 반란단체니까 반국가단체고 이게 내란이고 그러니까 사형이지. 하재환의 노트는 그와 송상진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나머지 6명의 가장 큰 사형 이유 역시 노트를 돌려보고 국가선복을 꾀했다는 혐의였다. 그 사람이 자기가 부르는 대로 받았으래. 그 부르는 대로 받았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하재환 씨 노트 요약했는 부분인데 그걸 받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내 서백까지 다 애우래. 날 보고 안 믿어서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했지. 아이고 뭐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제가 처음에는 애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2차 인혁당 관련자들이 검거된 계기는 민청학년 사건이었다.
2차 인혁당 관련자들과 민청학년의 관계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북교의 사주 아래 민청학년을 배후 조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 여정남. 경북대 학생회장을 거친 여정남은 이철을 중심으로 한 학생운동 조직과 북교를 잇는 연락책으로 지목됐다. 민청학년 사건에 그 주모자 중에 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도망치는 사람을 잡았다는 거야. 잡아보니까 여정남이라 그러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그래. 일단 그 집에서 도망을 나온 사람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다 데리고 오느라.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자기가 술술 부른 거예요. 그 관련자들을. 그래 이제 말하는 게 보니까 10년 전에 인혁당에 관계된 또 그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사형된 8명 중 1차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은 도예종을 포함해서 4명. 남한내 대규모 지하 조직의 구도는 이들을 추측으로 다시 그려졌다. 처음에 이제 모든 걸 여정남 선배한테 뭐 그 사람들 수사 용어로 제가 지시 지령을 했다라고 이제 자꾸 쓰길래 그래도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사이에 지시 지령이라는 용어 자체가 거부 반응이 있고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는 거지 뭐 누가 누구에게 지시 지령을 하겠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이제 저보다 그 몇 년 선배고 그래서 그랬더니 막 그래도 너희 저 서울대 학생들은 저 지방대학 애들 우습게 알잖아. 다 너희가 저 서울대학에서 다 지시하고 지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하여튼 자기 뭐 수사관 마음대로 지시 지령이라는 그 식으로다가 쭉 조서를 꾸며 나가더니 한 4, 5일이 지나서요. 갑자기 여정남 선배가 모든 걸 지시 지령하는 걸로 지금까지 썼던 걸 전부 뒤바꾸는 거예요. 아, 이게 뭐가 있구나. 아, 뭐 여정남 선배 뒤에 뭐 배우를 하나 만드는구나. 유인태는 여정남과 호영호재하는 관계였다. 그는 여정남과 만나는 자리에 이철을 동행했고 세 사람의 친분관계는 조정과 복종관계의 조직체계가 됐다. 인혁당이란 사실은 인혁당이란 분들이 또는 그런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재판 과정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분들의 얼굴도 이름도 성향도 그런 뭐 집단의 존재도 몰랐으니까 우리가 그런 배후 조정을 받았다 하는 사실은 터무니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정남 씨가 그런 중간 역할을 했다는 것도 물론 터무니없는 조작된 사실입니다. 존재를 모르는데 어떻게 배후 조정을 받느냐 하는 이야기죠. 역시 민청학년의 한 배후였던 두 일본인. 조청년과 연계됐다던 위험스런 일본 청년들은 그러나 민청학년 관련자들과 함께 석방됐다. 일본 공산당원 출신의 민청학년 배후 하야가와 요시하루. 하야가와 요시하루의 사상적 전력과 검거의 내막은 아직 알려진 바 없다. 한국에 대한 어두운 기억이 남은 때문일까? 하야가와 씨는 자신의 거처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사건이 나기 3년 전 이미 일본 공산당을 탈퇴해 있었다. 민청학년과의 연루는 느닷없는 일이었다. この民生学連事件は、日本の週刊誌記者の通訳をしてやったということで、関連するようになって連座と言いますね。私自身が共産党の指令を受けたとか総連の指令を受けたとかそういうことはありませんからそういうことはもう韓国の情報部で知ってたと思いますよ。知ってることだったと思います。 또 한 사람의 연루자 다치가와 마사키. 사건 당시 일본 주간지 기자로 한국의 학생운동을 취재했던 그는 요즘 권위로 문제에 매달려 있다. 당시 다치가와의 제목은 유인태에게 공작금을 건넨 일, 5,000엔, 우리 돈 7,500원을 건네준 죄로 20년의 징역형과 자격정지 15년을 받은 바 있다. 일본의 주간지 기자는 그때 주재 사례에서 가끔 일본 돈은 5전호 그때 일본 돈은 미국 돈은 20불인데 그거를 제가 이은재 씨한테 줬죠.
나도 여행중이나 별로 돈이 없지만은, 이거로 그 돈을 가지고, 불고기나 먹으라고. 그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또 제가 유인태 씨한테 주는 5,000원이 나중에 콘소장 보면, 제가 북한에서 돈 받고 지시 받고 한국의 학생들한테 선동 자금이 줬다. 그런 식으로 날줘도 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 제가 이게 취재 사례비다 하고 받았으면은 이게 문제가 안 될 뻔했어요. 처음에 사양을 않고 몇 번 사양을 하니까는 뜻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너 인마 이게 뜻이 같다 그러니까 네가 받았지 너 처음에 안 받지 않았냐? 이게 오히려 꼬투리가 돼가지고 공작금으로 둔갑을 하더라고요. 제가 콘산단도 아니고 인력단도 모르고 조정단도 모르는데 주제로 갔다가 그 사람들이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나도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나도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몇 번 했죠. 난데없이 사건에 연루된 두 일본인의 경험은 당시 한국 사회를 말하는 한 징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정작 진실을 증언할 핵심적인 인물들은 오늘 없다. 어두운 긴 시대를 지나며 사건은 묻혀졌고 8명의 죽음은 잊혀졌다. 억울한 죽음을 애달아 하는 이들에 의해 통일열사의 이름을 달았지만 그것은 아직 온전한 이름이 아니다. 세월의 힘에도 남은 이들에겐 치유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 요런 선생 같은 경우에 이 안에도 별개의 새끼가 있을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학교 가기도 싫었고 그 이후부터는 학교를 거의 안 다녔죠. 3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결석 일수가 60일 정도 될 정도 학교를 거의 안 다녔죠. 가가지고 출석만 불러놔놓고 바로 나가버리고 삶이 조금 이래 어쨌든 간에 잘된 양식이건 못된 양식이건 인역이라는 문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규정이 돼버렸어요. 삶 자체가. 가장을 잃은 현실 앞엔 경제적인 압박 또한 컸다. 그러나 그 또한 언제나 뒷전의 문제였다. 이들 앞엔 늘 외롭고도 두려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참 바늘질로 해가지고 이래 생계를 하는데 우리 집에 일거리 가지고 오는 사람 보고 이부제 어떤 부인은 아이고 그 집에 들어가지 말고 그 집은 땡땡 집인데 그거 들어가면 잡아간다고 당신도 잡혀간다고. 세월이 흐르면 참 약이라 그러고 그렇다 그러지만도 세월 흘러도요 생생합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그 당시에 너무 억울했어.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너무 억울하게 누명만 쓰고 가셨기 때문에 그거를 언제나 이거를 밝힐 수 있나 하는 그거를 참 생각할 때 너무 가슴 아팠고 내가 직접 당하는 거는 그냥 저는 그래도 언젠가는 이 진실은 밝혀질 거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 하는 것도 얘기하고 싶고 도대체 사람이 억울해 죽었다는 건 대부분 인정하는데 물론 반대 세력이 있지만은 그러면 구제가 돼야지. 이건 뭐예요? 말로만 자꾸 해마다 그냥 때가 되면 인혁당 억울하게 죽었는데 인터뷰나 하고 이러는데 뭐가 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무슨 효과가 있는 그 정의를 세워주는 잘못된 정의가 세워지는 그게 현실적으로 생겨야지. 이게 뭐예요? 날마다 해만 되면 그저 그것이 하고 싶다. 15년 선고를 받았던 임구호 씨. 그에겐 지난 24년이 살아있음으로 죄스러운 세월이었다. 세상을 향해 할 일도 가족을 위해 할 일도 그에겐 남아있지 않았다. 집에 부친이 나는 그동안 남의 하늘 밑에 살았다. 그런데 외남 치하의 하늘보다 더 혹독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친구들이고 이제 고향 사람들이 나를 본 그 부담감, 그러니까 이제 그 이방인 같은 이제 그런 게 착잡한 심정,
그것도 이제 그 중에는 또 고향 사람들이 이 공안 당국의 요구에 의해서 나를 감시해야 되는 역할, 또 그런 친구들의 가슴 아픈 사진들, 이런 걸 보면서 차라리 고향을 떠나는 게 좋겠다. 소꼬를 먹이다 잠들던 이 고향 언덕도 더 이상 그의 설 자리가 될 수 없었던 세월. 남은 이들에겐 숙제가 있다. 불온한 이름 인혁당. 그들은 과연 국가 변란을 기도했던가? 그들에 대한 재판은 왜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고, 당국이 증거로 내놓은 하재환의 노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단 수리는 준비하겠다. 그리고 또 관련자 8명의 급작스런 사형 집행에 정치적 의혹은 없는가? 유족들의 농성은 이제 345일째로 접어들었다. 한 시대의 그늘을 벗길 유일한 길은 재심 청구뿐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최종 판결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증거는 물론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가 없는 현실에서 인혁당 사건의 유족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시대는 달라졌지만 우리 사회의 한 그늘을 지울 수 있는 치유책에 대해서는 아직 누구도 말이 없다.